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MC 박정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 부동증후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병이 생겨?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계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고장이 나듯이 우리 신체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고상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고상영입니다. 부동증후군은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질환이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름부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몸에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체력이 안 좋아지거나 근육이 쇠퇴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움직이지 않아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부동증후군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동증후군 사실 쉽게 들을 수 있는 병명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증후군이 정확히 어떠한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증후군은 다른 이름으로는 불용증후군, 비사용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신체 활동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장기간의 침상 안정으로 인해서 신체의 조직들이나 장기들의 다양한 병적 변화가 생기고 기능 저하가 유발되는 일련의 현상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자세, 차렷, 부동자세 할 때 그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동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나요? 활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부동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일단은 쉬게 하고 그 다친 부분을 특히나 가만히 있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치거나 아픈 부분에는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다치거나 아프지 않은 다른 장기에는 이게 오히려 악영향이 생긴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조기 고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증이 생기는 경우에 나이라든가 성별에 따라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질병들의 유병률이 높은 고령층에서 훨씬 흔하고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이렇게 일단 발생해버리면 다시 좋아지기도 훨씬 어렵겠죠. 하지만 꼭 나이가 많아서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어떤 연령대든지 움직임이 적어지고 침상 안정 기간이 오래 지속되게 되다 보면 부동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젊은 환자들이 부동증후군이 발생해서 재활병원을 찾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이전에 알파나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중증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많았고 그 환자들이 나중에 코로나는 좋아졌는데 퇴원할 때 걷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휠체어조차 혼자 밀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어떤 질환이든 간에 원인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이런 부동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특별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일정 기간 침상 안정을 요하는 모든 외상이나 질병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나 각종 만성질환 환자들은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피해들이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갑자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매 등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도 활동량이 줄어서 서서히 부동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은 다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증후군,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이런 몸이라 부분이라든가 장기 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일 먼저 쇠퇴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눈으로 가장 먼저 확인되고 가장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분은 근육입니다. 네. 근력이 빠지고 그리고 근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죠. 골절이라든가 정형외과 수술 후에 못 움직이게 고정을 일정 기간 시켜놓잖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켜놓게 되면 다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풀고 나면 그 부분만 말라 있죠. 근육이 말라 있고 그리고 관절이 뻣뻣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이게 국소적인 대표적인 부동증후군이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부동은 근골격계, 신경계와 같은 운동기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같은 전신적인 폐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부동증후군 하면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근육만 문제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심혈관계라든가 몸반 전반적인 장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전신 이상이 온다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근골격계, 아까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근골격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혹시 증상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있겠습니다. 이는 근육 단백질이 파괴되는 것보다는 근육 단백질의 생성이 이제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의 합성이 침상 안정하고요. 2주만 지나게 되면 그 전에 초기 수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 단백질의 합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력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매주 10에서 15% 정도의 근력 감소가 일어나서 침상 안정화를 하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근력의 거의 절반 정도까지 절반 정도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근력이 줄어드니까 근지구력도 더 감소하게 될 거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피로하고 그리고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결국은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이제 인대라든가 힘줄에도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뼈도 마찬가지로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러면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순환계와 그다음에 호흡기계 이런 숨쉬고 피가 도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심혈관계도 이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심혈관계 이상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도 근육이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약해지게 됩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심박출량, 한 번 심장이 뛸 때 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피의 양이 줄어드는데 전신에 보내야 되는 피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박수는 더욱더 과도하게 너무 심하게 빨라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혈액순환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고 혹시라도 일어서게라도 되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뇌혈류량을 이 심혈관계가 충분하게 유지를 하지 못해서 어지러움, 실신 또는 더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퇴위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혈관의 문제로는 심부정맥혈전증이라든가 이런 혈전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혈전증이 생긴 부위는 붓고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우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다른 곳에 가서 날아가게 되면 이제 혈관을 타고 가게 되면 폐색증증이라든가 뇌경색 같은 게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제 심각하게 와 닿는데요. 이런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호흡기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호흡기계는 또 어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일반적인 사람이 바로 눕기만 해도요. 자세 때문에 흉곽의 움직임이 줄어서 폐 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그대로 고착화가 돼서 횡격막이라 흉곽 운동이 줄어든 상태로 호흡을 깊게 하지 못하고 얕게밖에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침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에 생기는 가래 같은 이런 분비물을 뱉어낼 수가 없게 돼서 폐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무게폐라든지 폐렴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중요한 장기들 말고 혹시 뭐 다른 몸의 여러 장기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와닿을 만한 이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요석의 발생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요로 감염이 매우 잦게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변비, 위식도 역류, 식욕저하 같은 소화기계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피부 문제로는 부종 그리고 욕창도 굉장히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동증후군을 통해서 그러면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빨리 죽는 것이죠. 네, 제가 봤던 몇 분의 환자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분은 뇌졸중이 발생했지만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재활 치료를 아주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짧은 실내에서는 혼자서 이제 걸어 다닐 정도까지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호자들에게 다시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나빠졌다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셔서 보니까요, 너무 많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집에서 이제 막상 집에 갔더니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밖에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밖에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주구장창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답니다. 그렇게 계속 누워서 텔레비전만 누워만 있다 보니까 3, 4개월 뒤에 저희 병원에 다시 왔을 때는 양쪽 무릎은 다 굳어가지고 구부러져서 굳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소변은 찔끔찔끔 새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시원하게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요로 감염이 계속 있었고, 이게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이제 치료를 했지만요. 이게 계속해서 항생제 끊었다 하면 다시 또 폐렴 생기고 1, 2주가 뭐다 하고 또 요로 감염 생기고 계속해서 내과적인 문제들이 재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아지지 못하셨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뇌졸중이라든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젊은 환자분들도 있어요. 대인기피증이라든가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만 처박혀서 가족들하고는 아예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던 이제 한 30대 분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환자가 방 안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한 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분 봤었어요. 이런 경우에 내과 외과적으로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지만 딱히 뚜렷한 문제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재활병원에 가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모시고 온 케이스인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분 정도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종합병원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보호자분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는 이런 재활 치료를 하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치료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이제 보통은 치료사와 함께 뭐 간단한 중력을 이기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게 되고요. 유산소 운동은 바로 자전거를 타거나 뛰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금방금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립경사침대라고 해서요. 경사침대 훈련이라고 해서 일단 침대 채로 세워서 심장과 폐에 어느 정도 부하를 주고 거기에 이제 적응하게 합니다. 이걸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고정식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많이 좋아지면 이제 트레드밀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균형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는 진행이 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장애가 남는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완치가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한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비 등의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부동증후군 자체는 운동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항상 질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예방인데요. 이런 부동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식습관, 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식습관입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핵심은 불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침상에만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워서 계속
계속 누워만 있어요. 네, 누워서 쉬는 게 편하니까요. 특히 간병인들이라든가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식사할 때도 전동 침대로 등받이 쭉 올려서 기대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물컵, 그다음에 치약, 칫솔 가져와서 침대에서 양치합니다. 그리고 뱉어서 바가지에 뱉어서 치우는 것도 간병인이 다 해주고,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제어학과 의사로서 이 속이 탑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적당한 신체적인 부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생활이 불편해질수록, 힘이 들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힘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세요? 라고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여쭤보면 나는 운동 정말 많이 해. 평소에 날마다 운동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하루에 1시간씩 걷는데요. 또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여쭤봅니다. 걸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별로 힘들지는 않대요. 그런데 운동은 힘들어야 운동이거든요. 약간 힘든 정도까지 해야 운동 효과가 납니다. 숨이 약간 헐떡거리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이렇게 해야 운동 효과가 나는데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걷기라도 하는 것이 물론 더 좋기는 하지만요. 그냥 걷는 것만 하면서 나는 오늘 열심히 운동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 쉽게 운동을 하고 나는 운동을 했다는 만족감, 심리적인 만족감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되게 심각한데요. 그 예방법은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이클이라든가 테니스 이런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증후군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분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의욕도 없으시고 활동량도 적어 근육 신경계에 조금씩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별로 없으셔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네, 무슨 운동이든 일단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약해진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는 일단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부터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니까 가장 쉬운 운동이 누워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기입니다. 네, 그거부터 하고 그거 잘 할 수 있게 되면요, 이제 내발기기 자세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뻗고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것도 잘해서 이제 일어서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좋아지면 벽에다 등을 기대고 서서 스쿼트를 하는 그 정도만 이제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소화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움직이는 걸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가기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데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든가 치매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될 수 있으니 정신과 진료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없다면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제주도 가서 올레길을 한 코스 걸어보자. 거기 경치가 참 좋다더라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면 어머님도 힘을 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는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 가능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증후군에 대한 궁금증을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증후군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맞습니다.
부동증후군은 50대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답은 X입니다. 어느 연령대든 장기간 움직이지 않게 되면 부동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증후군은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오로지 운동만이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부동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죠.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지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미 전해질 균형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회복한다. 정답은 O입니다. 조기 운동, 조기 거동, 조기 재활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물론 체력도 좋게 하지만 그런 체력에서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신과 몸을 항상 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제가 대만의 한 의료기관에 견학을 갔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재활병원들이 병실에서 식사하지 않고 병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98세 할머니께서 절뚝거리면서 보행기에 식판을 올리고 밥과 반찬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그 시설 기관 관계자의 말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활동이라는 단어는 대만에서도 사전적 의미로 우리나라와 같이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의미이지만요. 살활, 동, 움직일 동이니까요. 그 의료기관에서는 살려면 움직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평소 얼마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지가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질병이나 사고는 피할 수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닥치는 경우가 많지요. 심각한 수준의 질병으로 심한 고생을 한 경우에 퇴원 시점에서 걷기 힘들 정도로 약해졌다면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을 찾아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병원에서 장기간 고생했으니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고 싶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치료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고상현 원장님과 부동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건강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전문가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